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다면 당신이 떠올린 누군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기억되는 인생은 그걸로 다시 숨을 쉽니다. 나는 59 항만 하역장에서 평생을 보냈다. 새벽 4시면 일어났다. 컨테이너가 쌓인 부두에서 36해를 일했다. 허리는 휘었지만 악착같이 버텼다. 아내와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으려면 내가 쓰러지면 안 됐다. 크레인 밑에서, 철판 위에서, 여름때 약볕 아래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내는 새벽마다 밥을 지었다. 김치찌개 한 냄비, 달걀 프라이 2개, 따뜻한 보리차 한 주전자. 그게 우리의 아침이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밥 한 그릇에는 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조심해요. 매일 똑같은 말이었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집을 나섰다. 아이들이 자랐다. 큰아들은 대학을 나와 회사에 들어갔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다른 동네로 갔다. 우리 부부만 남은 집은 조용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늙어가는 게 외롭지 않았다. 아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작년 봄 아내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했다. 이웃이 119를 불렀고 나는 하역장에서 급히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했다. 아이들이 왔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 보였고 작은 딸은 남편과 함께였다. 그들은 병실보다 복도에서 더 오래 이야기했다. 나는 알아챘다. 그들이 나누는 말 속에 엄마는 없었다. 비용과 부담만 오갔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큰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상태로는 회복이 어렵잖아요. 요양병원이 나을 것 같아요. 작은 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아빠도 나이 드셨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6해 전 작은 딸이 태어났을 때 아내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던 게 떠올랐다. 돈이 없어서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꿨다. 아내는 일주일 만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큰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못 낼 뻔했을 때 아내는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다. 누구도 몰랐다. 아내는 자식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다. 장례는 조용했다. 아내는 보름을 버티지 못했다. 빈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회사 동료 몇 명, 동네 이웃 몇 명.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눈물보다는 장례 절차가 먼저였다. 화장을 마친 다음 날 아이들은 집에 모였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큰아들이 말했다. 저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닦던 식탁, 아내가 앉던 자리, 아내가 키우던 화분.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나만 짐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대답 좀 해주세요. 작은 딸이 재촉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내가 키운 아이들이 맞나 싶었다. 알았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게 내가 집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다. 사흘 뒤 나는 짐을 쌌다. 평생 모은 것 치고는 초라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시계 하나, 아내와 찍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요양원 차가 대신 왔다. 기사는 친절했다. 나를 도와 짐을 실었다. 차가 출발하기 전 나는 집을 한 번 더 돌아봤다. 평생을 산 집이었다. 아내와 함께 웃던 곳이었다. 이제 나는 그곳에서 짐이 되어 떠났다. 차장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멀어졌다. 항만이 보였다. 크레인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 없이도 세상은 돌아갔다. 나는 59, 이제 짐이 되었다. 요양원 차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기사는 말이 없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었다. 어디든 상관없었다. 3시간쯤 달렸을까. 바다 냄새가 났다. 차창 밖으로 갈매기가 날았다. 항구 도시를 지나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 길은 점점 좁아졌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다. 다 왔습니다. 기사가 차를 세웠다. 나는 창밖을 봤다.
요양원이 아니었다. 낡은 컨테이너 몇 개가 서 있었다. 녹슨 철판, 깨진 창문, 무너진 담장.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버려진 염전과 억새풀만 바람에 흔들렸다. 여기가 요양원입니까? 나는 물었다. 기사는 대답 대신 짐을 내렸다. 내 가방을 컨테이너 앞에 내려놓고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따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과 쪽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 여기서 잠깐만 지내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쪽지는 작은 딸 필체였다. 나는 봉투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들은 기사는 차에 올라탔다. 저기 이게 무슨.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차는 출발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차를 보며 나는 알았다. 요양원은 없었다. 아이들은 나를 버렸다. 뒤돌아보는 얼굴은 없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바람 소리만 남았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녹슨 손잡이가 삐걱거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낡은 매트리스 하나, 부러진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나야 하는데 눈물이 먼저 났다. 59회를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었다. 잠깐만 지내세요. 쪽지의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잠깐이 얼마나 될까? 한 달? 1년? 아니면 영영? 나는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컨테이너는 3개였다. 나머지 2개는 문이 없었다. 철판만 남아 바람에 덜그럭거렸다. 염전은 오래전에 버려진 듯 했다. 소금밭은 잡초로 뒤덮였고 저수지는 말라붙어 있었다. 사람 사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해안가로 걸어갔다. 파도가 밀려왔다.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바다는 넓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 평생 바다 옆에서 일했지만 바다를 이렇게 본 적은 없었다. 항만의 바다는 일터였다. 컨테이너와 크레인 사이로 보이는 바다. 짐을 싣고 내리는 배들. 그게 내가 아는 바다의 전부였다. 지금 눈앞의 바다는 달랐다. 아무것도 없었다. 배도 사람도 희망도. 그저 파도만 끝없이 밀려왔다. 해가 졌다. 어둠이 내렸다. 나는 컨테이너로 돌아왔다. 전기가 없어 깜깜했다. 핸드폰 불빛으로 가방을 뒤져 옷을 꺼냈다. 안에 사진도 꺼냈다. 30년 전 여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도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다. 여보.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애들이 원래 이랬나? 대답은 없었다. 바람 소리만 컨테이너를 흔들었다. 나는 매트리스에 누웠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을 봤다. 녹슨 철판 틈으로 별이 보였다. 어릴 적 고향에서 보던 별이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봤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아내도 없었다. 자식도 없었다. 집도 없었다. 평생 쌓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 건 59회 살아온 몸뚱이 하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컨테이너가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늘도 조심해요. 나는 대답했다. 알았소. 조심하겠소. 아침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였다. 누가 기다려주지 않았다. 해는 떴고 바람은 불었고 파도는 밀려왔다. 나 없이도. 첫날 아침은 허기로 시작됐다. 배가 고파 눈을 떴다. 컨테이너 안은 차갑고 어두웠다. 핸드폰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아 있었다. 충전할 곳도 없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새벽 바다는 잔잔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만 들렸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수평선을 물들였다.
물이 필요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수도는 없었다. 빗물 바디통도 없었다. 염전 저수지는 말라 있었다. 나는 버려진 양철통을 찾아 물을 받을 준비를 했다. 50만 원을 세어봤다. 당장은 이걸로 버텨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가게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얼마나 멀까. 나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비포장 길이 한참 이어졌다.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구멍 가게가 나왔다. 할머니 한 분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어르신 물 좀 사갈게요. 나는 생수와 라면, 통조림 몇 개를 샀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다. 그저 물건값을 받고 비닐봉지에 담아줬다. 돌아오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다. 짐이 무거웠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하역장에서 평생 무거운 짐을 날랐지만 이 짐은 달랐다. 생존을 위한 무기였다. 컨테이너에 돌아와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살아있는데 살고 싶지 않았다. 날이 갔다. 비가 왔다. 나는 양철통을 밖에 내놨다. 빗물이 고였다. 그걸 받아 끓여 마셨다. 라면을 끓여 먹었다. 통조림을 열어 먹었다. 그게 하루였다.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저 오늘을 넘기는 연습을 했다. 밤이 오면 아내 이름을 불렀다. 순이야.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대신 대답했다. 나는 아내 사진을 들여다봤다. 웃고 있는 얼굴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기억도 함께 흐려졌다. 아내 목소리가 생각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도 기억나지 않았다. 병실에서 뭐라고 했더라. 손을 잡았던가. 아니 잡지 못했나. 미안하오. 나는 중얼거렸다.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했소. 눈물이 났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컨테이너 안에서 나는 소리 내어 울었다. 59의 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새벽 바다 냄새에 다시 깼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몸이 무거웠다. 일어나기 싫었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으면 어떨까? 그러면 편할까? 하지만 몸은 일어났다. 평생의 습관이었다. 새벽이면 일어나는 몸. 일하러 가야 하는 몸. 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해가 또 떴다. 세상은 계속됐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시간은 흘렀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빗물을 받고 통조림을 먹고 밤이 오면 아내를 불렀다. 핸드폰은 꺼졌다. 충전이 안 돼 그냥 두었다. 어차피 전화 올 사람도 없었다. 아이들은 연락하지 않았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던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혼자 있으니 말할 일이 없었다. 가끔 아내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목소리도 잊어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거울을 봤다. 컨테이너 구석에 깨진 거울 조각이 있었다. 그 안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움푹 들어갔다. 이게 나인가 싶었다. 나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살이 빠졌다. 체중계는 없었지만 허리띠가 헐렁했다. 옷이 남아 돌았다. 죽어가는 것 같았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났다. 나는 해안가로 나갔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갈매기들이 날았다. 바위에 앉아 바다를 봤다. 여보. 나는 바다를 향해 말했다. 나도 이제 거기 가도 되겠소?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파도만 밀려왔다 물러갔다. 영원히 반복되는 움직임. 시작도 끝도 없는 것처럼. 나는 주머니에서 50만 원을 꺼냈다. 이제 30만 원쯤 남았을까? 이걸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한 달? 2달?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왜 버티고 있지?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대답은 없었다. 나는 컨테이너로 돌아왔다. 매트리스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낮이었으니까. 밤이 되면 별이 보일 것이다. 그걸 보다가 잠들면 내일 또 깰 것이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죽음을 연습하던 시간이었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지도 않았다. 그저 숨을 쉬고 있을 뿐. 심장이 뛰고 있을 뿐. 그게 나였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산책 중에 그걸 발견했다. 염전 뒤편 갈대밭 사이에 녹슨 어선이 버려져 있었다. 작은 배였다. 2미터 남짓? 페인트가 벗겨지고 선체에는 구멍이 났고 노는 부러져 있었다. 나는 배 앞에 섰다. 오래된 것이었다. 10년은 넘었을까? 아니 20년쯤 됐을 수도. 밧줄은 썩어 풀어졌고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다. 망가진 배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망가진 배를 보는데 가슴이 뛰었다. 평생 항만에서 일했다. 배는 늘 봤다. 크레인으로 올리고 컨테이너를 싣고 하역했다. 하지만 그건 일이었다. 이건 달랐다. 고치고 싶어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손을 멈추면 생각이 몰려왔으니까. 아내 생각, 아이들 생각, 버려진 내 인생 생각. 그 생각들이 나를 잠식했다. 밤이면 눈물이 났고 낮이면 무기력했다. 하지만 배를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다. 저걸 고치면 어떨까? 저걸 다시 물에 띄우면 어떨까? 나는 배로 다가갔다. 손으로 만져봤다. 나무는 썩었지만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다. 선체도 구멍이 났지만 메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노도 깎으면 쓸만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배를 고치기 시작했다. 먼저 고인 빗물을 퍼냈다. 양철통으로 하나하나 떠냈다. 몇 시간이 걸렸다. 바닥에 쌓인 흙도 긁어냈다. 손이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구멍 난 부분을 살폈다. 나무 판자가 필요했다. 주변을 뒤졌다. 버려진 컨테이너 옆에 낡은 합판이 있었다. 그걸 가져와 구멍 크기에 맞게 잘랐다. 공구가 필요했다. 구멍 가게에 다시 갔다. 할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망치나 톱 파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뒤편을 가리켰다. 창고가 있었다. 거기 가보라는 뜻이었다. 창고에는 먼지 쌓인 연장들이 있었다. 녹슨 망치, 무딘 톱, 낡은 못.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쓸 수는 있었다. 나는 돈을 주고 샀다. 할머니는 말없이 받았다. 배로 돌아와 판자를 댔다. 망치로 못을 박았다. 손에서 피가 났다. 망치를 잘못 쳐서 손톱이 깨졌다.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후 내내 일했다. 해가 기울 때까지. 구멍 하나를 메웠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물은 새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편히 잠들었다. 오랜만이었다. 아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몸이 너무 피곤했다. 이튿날도 배를 고쳤다. 부러진 노를 깎았다. 나무를 다듬어 손잡이를 만들었다. 밧줄도 새로 꼬았다. 구멍가게에서 산 노끈을 꼬아 밧줄로 만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배는 조금씩 나아졌다. 여전히 낡았지만 쓸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배를 밀어 물가로 옮겼다. 무거웠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조금씩 밀었다. 한 발, 두 발. 마침내 물에 닿았다. 배를 띄웠다. 물이 샜다.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다시 끌어올려 구멍을 더 메웠다. 며칠을 더 고쳤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물에 떴다. 새지 않았다. 나는 배에 올라탔다. 흔들렸지만 가라앉지 않았다. 노를 저었다.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바다에 나갔다. 멀리 가진 않았다. 해안가에서 조금만.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나는 노를 멈추고 앉아 있었다. 바다 위였다. 평생 바다 옆에서 일했지만 바다 위에 있어 본 적은 없었다. 다른 세상이었다. 하늘이 가까웠다. 바람이 달랐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그 뒤로 나는 매일 배를 고쳤다. 더 단단하게, 더 좋게. 페인트도 칠했다. 구멍가게에서 산 낡은 페인트였지만 배는 조금씩 빛을 되찾았다. 배만 고친 게 아니었다. 염전 옆 땅도 갈았다.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땅을 뒤집었다.
괭이가 필요해서 또 구멍가게에 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창고를 열어줬다. 땅을 갈았다. 처음엔 이유가 없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다. 하지만 갈다 보니 욕심이 났다. 뭐라도 심으면 어떨까? 씨앗을 샀다. 배추, 무, 상추? 비싼 것도 아니었다. 나는 씨를 뿌렸다. 자랄지 안 자랄지는 몰랐다. 그저 심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땅을 봤다. 물을 줬다. 빗물 받아둔 걸로. 잡초가 나면 뽑았다. 새가 쪼면 쫓았다. 일주일 뒤 싹이 났다. 작은 초록빛이었다. 흙을 뚫고 올라온 생명. 나는 그걸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죽으려던 몸이 살아가는 동작을 기억해냈다. 손을 움직이면 사라졌다. 배를 고치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조금씩 숨을 쉬었다. 여전히 아팠다. 아내가 그리웠고 아이들이 원망스러웠고 버려진 내 인생이 슬펐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그 생각들이 멀어졌다. 나는 살아갈 수 있었다. 아직은. 그날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배를 닦고 있었다. 어제 칠한 페인트가 마르지 않아 덧칠을 하려던 참이었다. 해안가에는 바람이 불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저기요.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배낭을 맨 차림이었다. 여행객처럼 보였다. 여기 사람 사는 줄 몰랐어요. 한 명이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듣는 다른 사람 목소리였다. 어색했다. 입에 타도 되나요? 다른 한 명이 물었다. 배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다. 궁금한 눈빛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타도 된다고 해야 하나? 안 된다고 해야 하나? 타도 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랜만에 말을 해서 그런가. 나 스스로도 놀랐다. 정말요? 얼마예요? 남자들이 물었다. 돈?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냥 고친 배였다. 팔 생각도 없었고 빌려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거절하기엔 그들 얼굴이 너무 밝았다. 10,000원. 내가 말했다. 적당한 금액인지 몰랐다. 그냥 생각나는 숫자를 말했다. 남자들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1시간 정도 괜찮을까요? 나는 끄덕였다. 그들이 배에 올랐다. 조심스럽게. 배가 흔들렸다. 나는 노를 건넸다. 조심하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 남자들은 웃으며 노를 저었다. 서툴렀지만 천천히 나아갔다. 바다로. 햇빛 아래 배가 떠갔다. 나는 해안가에 서서 지켜봤다. 그들이 웃고 있었다. 바다 위에서. 사진을 찍고 손을 흔들고 즐거워했다. 1시간 뒤 그들이 돌아왔다.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한 명이 10,000원을 건넸다. 나는 받았다. 오랜만에 만지는 돈이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이래서 번 돈이 아니라 누군가를 즐겁게 해준 대가였다. 또 올게요. 그들은 손을 흔들며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10,000원짜리를 봤다. 작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밥은 유난히 따뜻했다. 구멍가게에서 라면과 계란을 샀다. 라면을 끓여 계란을 풀어 넣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달랐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했고,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봤고, 오랜만에 감사합니다를 들었다. 사람이 사람을 다시 살게 했다. 다음 날 또 사람이 왔다. 이번엔 여자 셋이었다. SNS에서 봤다며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다. 배경이 예쁘다고 했다. 녹슨 배와 바다, 버려진 염전이 감성적이라고 했다. 나는 배를 빌려줬다. 10,000원을 받았다. 여자들은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고 떠났다. 또 10,000원이 생겼다. 그 뒤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루에 한두 팀, 많을 때는 서너 팀. 입소문이 났는지 아니면 SNS에 퍼진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배를 빌려줬다. 돈을 받았다. 크지 않았다. 하루에 30,000원, 40,000원.
그 정도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라면과 통조림 대신 밥과 반찬을 살 수 있었다. 텃밭도 커졌다. 배추가 자랐고 무도 자랐다. 상추도 올라왔다. 나는 그걸 따서 먹었다. 내가 심은 걸 내가 먹었다. 오랜만의 맛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왔다. 혼자였다. 배 타고 싶어요. 나는 끄덕였다. 그녀는 배에 올랐다. 노를 저었다. 멀리 나가지 않았다. 그냥 떠 있었다. 한참 동안. 돌아와서 그녀가 말했다. 힐링 됐어요. 고마워요. 힐링.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그녀 얼굴을 보니 알 것 같았다. 평화로웠다. 혹시 여기 자주 오는 분들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있습니다. 그럼 예약 받으시는 게 어때요? 저도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 예약? 생각해 본 적 없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떠났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예약을 받는다. 그러려면 연락처가 필요하다. 핸드폰이 필요하다. 나는 구멍가게에 갔다. 할머니에게 물었다. 핸드폰 충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안쪽을 가리켰다. 콘센트가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한 달 넘게 꺼져 있던 핸드폰. 충전기를 꽂았다. 천천히 화면이 켜졌다. 부팅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켜졌다. 알림이 쏟아졌다. 부재중 전화 3통. 문자 5개. 모두 같은 번호였다. 큰아들이었다. 아버지, 전화 좀 받으세요. 괜찮으신 거죠? 연락 없으시니 걱정됩니다. 문자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한 달이 넘도록 연락 없다가 이제 와서 걱정이라니.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냥 뒀다. 할머니가 물었다. 충전만 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충전이 다 됐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나왔다. 컨테이너로 돌아와 핸드폰을 봤다. 큰아들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보고 싶다고?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배가 보였다. 텃밭이 보였다. 여기가 내 자리였다. 적어도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나는 그들을 맞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버려진 줄 알았던 인생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입소문이 났다. SNS였다. 누군가 올린 사진이 퍼졌다. 숨겨진 힐링 명소, 버려진 염전의 비밀, 노인과 바다 같은 제목들. 사진 속에는 녹슨 배와 바다, 그리고 나였다. 처음엔 하루에 2~3팀이었다. 일주일 뒤엔 5팀. 한 달 뒤엔 10팀이 넘었다. 예약 문의가 들어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당황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배 체험하는 곳 맞죠?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예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름을 받고 시간을 정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했다. 예약을 받았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배 한 척으론 부족했다. 나는 또 배를 구했다. 버려진 배가 하나 더 있었다. 염전 반대편에. 더 망가져 있었지만 고칠 수 있었다. 나는 또 고쳤다. 며칠을 고쳤다. 2번째 배가 물에 떴다. 사람들은 계속 왔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 그들은 배를 타고 사진을 찍고 웃었다. 나는 지켜봤다. 안전하게 돌아오는지. 다치는 사람은 없는지. 어느 날 한 남자가 물었다. 이 염전 소금 안 나와요? 나는 염전을 봤다. 오래전 버려진 곳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다. 바닷물을 끌어오고 햇빛에 말리면 소금이 날 것이었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염전을 손봤다.
수로를 뚫고 저수지를 정리했다. 바닷물을 끌어왔다. 햇빛이 내리쬐었다. 며칠이 지나자 하얀 결정이 생겼다. 소금이었다. 거칠었다. 정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소금이었다. 나는 한 줌 집어 맛봤다. 짰다. 바다 맛이었다. 소금을 모았다. 작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체험객들에게 주었다. 1001lem입니다. 가져가세요. 사람들은 좋아했다. 진짜예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물었다. 나는 끄덕였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 직접 만든 1001lem까지. 또 입소문이 났다. 소금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왔다. 나는 팔았다. 한 봉지에 5,000원. 비싼 건지 싼 건지 몰랐다. 하지만 사람들은 샀다. 돈이 들어왔다. 배 체험비, 소금 판매비. 하루에 1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다. 통장은 다시 숫자를 갖기 시작했다. 나는 통장을 봤다. 잔액이 늘었다. 100만 원이 넘었다. 200만 원이 됐다. 계속 늘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기쁘지 않았다. 아니, 기쁘긴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간절하지 않았다. 항만에서 일할 땐 달랐다. 월급날이 기다려졌다. 통장 잔액이 전부였다.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지금은 달랐다. 돈은 늘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오히려 차분했다. 이유를 알았다. 이미 나는 다른 인생으로 건너와 있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 배를 고친 게 아니었다. 살기 위해 고쳤다. 손을 움직여야 생각이 멈췄으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였다.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해본 것뿐이었다.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는 게 좋았다. 돈보다 그게 좋았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 또 올게요 하는 약속. 그게 나를 살게 했다. 어느 저녁 구멍가게에 갔다. 할머니가 물었다. 요새 잘 되시나 봐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건 건 처음이었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덕분에. 좋은 일이에요. 여긴 사람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온기가 있었다. 혼자 사세요? 나는 물었다. 그렇지요. 남편 떠난 지 10년 넘었어요. 외롭지 않으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외롭죠. 근데 뭐 살아야지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외로워도 살아야지. 그게 다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바다를 봤다. 배가 보였다. 두 척. 물에 떠 있었다. 내가 고친 배. 텃밭도 보였다. 배추가 자라고 무가 자랐다. 내가 심은 것들. 컨테이너도 달라졌다. 페인트를 칠했다. 창문도 고쳤다. 아내는 이불도 새로 샀다. 작은 난로도 샀다. 겨울이 올 테니까. 이제 이곳은 버려진 곳이 아니었다. 내가 만든 곳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예약 문의였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단체로 가고 싶은데요. 몇 분이십니까? 20명 정도요. 20명. 많았다. 배 두 척으론 부족할 것 같았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생각했다. 배를 더 구해야 하나. 사람을 더 구해야 하나. 그러다 웃었다. 내가 이런 고민을 할 줄이야. 몇 달 전엔 죽으려 했는데 지금은 배가 모자라서 고민한다. 인생은 알 수 없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버려진 게 아니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다. 새로 시작하고 있었다. 59에 밤이 됐다. 별이 났다. 나는 밖에 나가 하늘을 봤다. 별이 많았다. 쏟아질 것 같았다. 아내가 생각났다. 요새는 덜 생각났다.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았다. 그리움은 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걱정 말아요. 바람이 불었다. 대답처럼.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예약이 많았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왔다.
배를 타고 소금을 사고 사진을 찍고 갔다. 오후가 되어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때 차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소리였다. 돌아보니 큰아들 차였다. SUV. 깨끗한 차체에 천천히 다가왔다.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다. 큰아들과 작은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몇 달 만이었다. 아니 반년쯤 됐나. 그들은 나를 보고 웃었다. 어색한 웃음이었다. 아버지. 큰아들이 다가왔다. 잘 계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작은딸도 다가왔다. 아빠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걱정. 그 말이 이상했다. 나를 여기 버린 사람들이, 통장에서 돈을 빼간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걱정이라니. 무슨 일이니?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도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큰아들이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SNS에서 유명하던 곳이에요. 그렇다. 대단하시네요.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나는 끄덕였다. 큰아들은 배를 보고 염전을 보고 컨테이너를 봤다.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아버지 이제 고생 끝났네요. 그 말이 낯설었다. 고생? 무슨 고생? 항만에서 36년 일한 건 고생이 아니었나. 아내 장례 치른 건 고생이 아니었나. 여기서 죽으려던 건 고생이 아니었나. 잘 됐어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작은딸이 말했다. 여기 좀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SNS 마케팅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나는 말없이 그들을 봤다.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기대만 있었다. 반짝이는 눈빛, 계산하는 표정.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아직도 나를 역할로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짐이 됐을 땐 버렸고 쓸모가 생기니 돌아온 것이다.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큰아들이 컨테이너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합시다. 에이 왜요? 안에서 편하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큰아들이 멈칫했다. 작은딸도 불편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그러시면 여기서 할게요. 큰아들이 말을 이었다. 이 사업 좀 더 키워보면 어때요? 투자도 받고 직원도 쓰고. 저희가 경영은 맡을게요. 아빠는 그냥 얼굴만 비추시면 돼요. 할아버지의 바다 이런 컨셉으로요. 작은딸이 덧붙였다. 나는 들었다. 끝까지.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기대를, 그들의 욕심을. 안 됩니다. 내가 말했다. 네? 큰아들이 되물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좋은 기회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혼자 하시면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린다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큰아들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현실적으로.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났다. 쓴 웃음이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하며 날 여기 버린 게 너희들 아니었나. 침묵이 흘렀다. 큰아들 얼굴이 굳었다. 작은딸도 시선을 피했다. 그건 됐다. 나는 말을 끊었다. 이제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없다. 가라.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서러워서였다. 내 자식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릴게요. 그들은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천천히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다. 차가 사라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내가 보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나를 안아줬을까?
울어도 된다고 했을까? 바람이 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울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컨테이너로 돌아갔다. 안에 들어가 아내 사진을 꺼냈다. 웃고 있는 얼굴을 봤다. 여보. 목소리가 잠겼다. 우리 잘못 키운 걸까?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아내는 그저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예약 손님이었다. 시간이 된 것이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얼굴을 닦았다. 밖으로 나갔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손님들은 몰랐다. 내가 방금 무너졌다는 걸. 내가 울었다는 걸. 나는 배를 준비했다. 노를 챙겼다. 구명조끼를 꺼냈다. 손님들을 태웠다. 조심하라고 말했다. 배가 떠났다. 나는 해안가에 서서 지켜봤다. 그들이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건 뭘까? 배 한 번 타는 경험? 소금 한 봉지? 아니었다. 잠시나마 평화. 그게 내가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도 받았다. 그들의 웃음에서, 감사하다는 말에서, 또 오겠다는 약속에서. 그게 내 삶이었다. 자식들이 아니라 이 낯선 사람들이 나를 살게 했다. 해가 기울었다. 손님들이 돌아왔다. 인사를 나눴다.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바다를 봤다. 하늘을 봤다. 별이 뜨기 시작했다. 가족은 멀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그들은 일주일 뒤 다시 왔다. 이번엔 셋이었다. 큰아들, 작은딸, 그리고 큰아들 아내. 명절도 아닌데 가족이 모였다. 나는 알았다. 작전 회의를 하고 온 것이다. 아버지, 지난번엔 저희가 성급했어요. 큰아들이 먼저 말했다. 천천히 이야기해요. 아버지 의견 들으면서. 작은딸이 미소를 지었다. 아빠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큰며느리는 말이 없었다. 그저 곁에 서 있었다. 불편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들을 봤다. 달라진 건 없었다. 말투만 부드러워졌을 뿐 눈빛은 같았다. 계산하는 눈. 기대하는 눈. 앉으시죠. 나는 말했다. 컨테이너 앞 낡은 의자를 내왔다. 그들은 앉았다. 나도 앉았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큰아들이 손을 저었다.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네? 고생은 끝났다. 큰아들 얼굴이 밝아졌다. 작은딸도 웃었다. 그들은 서로를 봤다. 통했다는 눈빛이었다. 그렇죠.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너희 부모 노릇이. 순간 공기가 얼었다. 네? 큰아들이 되물었다. 고생 끝났다고 했다. 너희 부모 노릇. 이제 안 해도 된다. 아버지, 그게 무슨. 평생 했다. 너희 아버지 노릇. 이제 그만하고 싶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떨리지 않았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아버지, 화 푸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작은딸이 말했다. 화난 거 아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다. 너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았다. 돈 필요할 때, 도움 필요할 때. 그러다 짐이 되니 버렸지. 그건 아니라고 할 거냐? 큰아들이 입을 다물었다. 요양원도 거짓말이었고 이곳도 너희가 골랐다. 사람도 안 다니는 곳. 죽으라고 보낸 거지. 그렇게까지가 맞다. 나는 일어섰다. 내가 살아남았다. 배를 고치고 땅을 갈고 사람들을 맞으며 살아남았다. 너희 도움 없이. 바람이 불었다. 갈매기가 울었다. 이제 다시 돌아왔지. 쓸모가 생겼으니까. 돈 냄새가 나니까. 아버지, 오해해요. 진짜 도와드리고 싶어서. 됐다. 나는 손을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눈을 봤다. 미안함은 없었다. 그냥 기회만 보였다. 큰며느리가 큰아들 팔을 잡았다. 가자는 신호였다. 하지만 큰아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네요.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본색이 나왔다. 그럼 혼자 하세요. 나중에 힘들어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이다. 좋아요. 아버지도 참 고집 세시네요. 큰아들이 일어섰다. 작은 딸도 일어섰다. 아빠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작은 딸이 물었다. 나는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희 갈 길 가라. 나도 내 길 간다. 나중에 후회하셔도 후회 안 한다. 그들은 돌아섰다. 차로 향했다. 나는 지켜봤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차 문이 닫혔다. 시동이 걸렸다. 차가 떠났다. 먼지만 남았다. 나는 그 먼지를 보며 서 있었다. 오래. 가슴이 아팠다. 당연했다. 내 자식들이었으니까. 평생 키운 아이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맞았다. 나는 컨테이너로 돌아갔다. 아내 사진을 꺼냈다. 여보 잘한 걸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아내라면 알았을 것이다. 내 마음을. 미안하오. 우리 애들 이렇게 됐소. 눈물이 났다. 참지 않았다. 울었다. 한참을. 울음이 그치자 배가 고팠다. 나는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텃밭에서 딴 상추도 씻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다. 저녁이 됐다. 손님들이 왔다. 예약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맞았다. 웃으며. 어서 오세요. 그들은 몰랐다. 내가 오늘 자식들과 인연을 끊었다는 걸. 내가 방금 울었다는 걸. 배를 태웠다.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했다. 그들은 행복해했다. 사진을 찍고 웃었다. 해가 졌다. 손님들이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달랐다. 이번엔 버려진 혼자가 아니었다. 선택한 삶이었다. 내가 원한 삶이었다. 밤이 왔다. 별이 떴다. 나는 밖에 나가 하늘을 봤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여보. 나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소. 바람이 대답했다. 부드럽게. 나는 웃었다. 59에 찾은 자유. 늦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배를 닦았다. 텃밭에 물을 줬다. 염전을 확인했다. 할 일이 많았다. 예약 전화가 왔다. 다음 주 단체 손님이었다. 나는 받았다. 일정을 잡았다. 삶은 계속됐다. 자식 없이도, 가족 없이도, 아니 어쩌면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 웃으며 인사하는 할머니, 바다, 하늘, 별. 그게 내 가족이었다. 나는 만족했다. 이 삶으로.